아니 가게 준비하다 말고 무슨 걱정 있어요? 표정이 안 좋나요?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멍을 자주 때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네, 알고 싶어요? 네. 뭔가 제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럴 때가 있지. 어. 근데 잘 된 게 오늘 그 전문가 한 분 모셨다니까. 그 분야에서 오, 대한민국 최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만나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정답을 찾으면 되지 뭐. 잘 됐다.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얼른 가서 문 열게요. 적어놔, 네. 적어놔. 아, 저 뇌 구조를 모르겠다니까. 굉장히 우울하다. 갑자기 또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아,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자, 오늘도 과한 카페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뇌에 대해서 네. 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그 분야에 또 가장 훌륭한 분을 모셨어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이기도 한데 과한 토크라는 이 프로그램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오늘 게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까지 많은 그 과학자분들 만났지만 장 박사님처럼 이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과한 토크라고 그래서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여러 미덕들이 없는 게 많지만 네. 그중에 가장 없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과한 토크라고 했을 때 오늘 정말 과하게 과학 토크 가능하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는 보내주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즘은 과학자 중에서도 이제 메인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얘기를 시켜만 주시면 네, 정말 최대한 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네. TV에서만 뵙던 분을 이렇게 보니까 또 연예인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박사님 앞이니까 제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근데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컨셉인 것 같은데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진짜로 정말 떨리는데 이런 것도 뇌 활동의 어떤 반응의 일부일까요? 보통 그 정도 떨리는 건 한 방탄소년단이나 비틀즈급이 돼야지만 정말 떨리는데 실제로 그런 증후군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굉장히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어떤 장소에 갔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온몸이 흥분 상태잖아요.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미주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강하게 가서 실제로 약간 이렇게 떨리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약간 공황 상태처럼 가는 그런 반응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베테랑이셔서. 네, 사실 그렇게 또 뭐 떨리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요. 아유. 근데 의외로 그 강성주 박사님이 이제 3주째 나오고 계신데 네.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오늘은. 오늘 보이나요? 주제가 네. 사실 조금 천문학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거리가 있어서. 분야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이준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속이 마치 우주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뇌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우주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 장동선 박사님께서 워낙에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하면은 안드로메다 같다고 맨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게요. 우주에서 이제 생명체를 찾아내거나 신호를 보는 그 수학적 메커니즘과 뇌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찾아내는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기본적인 수학적 메커니즘 신호 처리 이론, 시그널 디텍션 티오리라고 그래서 노이즈 속에서 어떤 게 신호인가를 찾아내는 그 방식은 같아요. 그래서 우주 안에서의 어떤 신호를 찾아내는 거랑 뇌 안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게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전파 망원경으로 이제 무언가를 관측을 하면 항상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미지화 해가지고 별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제 뇌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그 장면들을 확인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말을 엄청 많이 한다고 다 쓸모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 신호라는 거는 그 많은 말 중에 정말 기억에 남고 나한테 의미 있다.
이게 이제 신호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가 노이즈거든요. 지금 막 찔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 그 노이즈 중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거.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신 말씀 중에 뭐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 네, 감사합니다. 다 알토란 같은. 네, 다 알토란 네, 같은 네, 네. 말씀이셔가지고. 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뇌과학은 의학에서 말하는 신경과와 심리학과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뇌과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야는 신경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뉴로사이언스, 그 신경세포들, 뉴런들의 뭐 과학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뇌과학이라는 분야는 대표적인 통합학문이라서 그 안에 사실 심리학, 뭐 신경과, 정신과, 심지어 컴퓨터 공학, 뭐 굉장히 물리학, 화학 이게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들을 우리 뇌가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학습하고 감정을 느끼는가 이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뇌과학이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신과에 가기도 하죠. 근데 그 문제가 알고 보면은 특정 그 신경들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면 이제 신경과에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정신과에서는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심리학에서도 상담을 하지만 이제 심리학에서도 예전에는 뭔가 뭐 프로이트처럼 우리가 대화로 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일단 몸이랑 뇌 안의 상태가 모두 정상인가 그런 어떤 뇌 안의 상태를 스캐닝하는 것과도 뇌심리학이라고 그래서 그 연관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뇌로 이 모든 학문 분야가 다 모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동물들은 다 뇌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은 대부분 뇌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뇌의 진화 과정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5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생겨났던 최초의 뇌는 이렇게 삼엽충과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부위가 뇌로 진화를 했어요. 뭐냐면 감각기관 그리고 운동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온다, 뭐 저기 뭐 화산이 폭발했다. 감각기관으로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잖아요. 또는 식물도 감각기관은 있지만 어떻게 바로 반응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내가 열심히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미리 봤으면.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연결하는 신경절이 점점 더 진화해서 뇌가 됐다라고 보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뇌가 생겨난 이유는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라고 뇌가 생겨난 건데 모든 동물이 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또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유충 때는 뇌가 있다가 나중에 뇌가 그렇죠. 멍게가 그래요. 뭐 멍게가 멍게, 멍게 같은 해삼, 것들이 말미잘 같은 애들. 유충 때는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주변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뭐 기온, 수온도 알아야 되고 뭐 먹이감이 있는 것도. 근데 얘가 성체가 되면 밥 위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네. 어떤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평생 속된 말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요. 어디 가면 꿀 빨 수 있는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택은 무슨 선택이냐면 꿀이냐 뇌냐. 자 평생 꿀과 뇌 생존의 중에 문제네. 선택해야 된다면 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지적인 동물이니까 뇌. 근데 보통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꿀입니까 뇌입니까 이러면 이제 떼창이 나와요. 꿀이요. 뇌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나 하긴 뇌가 그래요. 없어도 네. 평생 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문해로 살고 싶을 때가 있긴 하죠. 맞아요. 근데 네. 방금 말했던 이 멍게과는 평생 어디 가면 꿀이 떨어지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땐 뇌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다 평생 꿀 빨 수 있겠다. 딱 눌러 앉는 순간 이제 뇌가 필요 없어. 빨대를 꽂는 순간 하나 먹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거는 유전자랑 신경세포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전자가 그 주는 정보는 죽고 나야 이게 좋은 건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지 않고도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뇌가 생겨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뇌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 속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머리가 큰 사람이 뇌가 커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선 제가 머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만만찮게 크긴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다 지금 구라 형님이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승주 박사님은?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의 머리 사이즈를 비교를 하면은 좀 커졌거든요. 모자를 써보면은 알잖아요. 살 아니야 살? 여기 이렇게 살 그거는 붙어가지고. 살인 것 같기는 한데 두피에 살찐 것 같아, 두피에. 보통 그런 거 있어요. 우주에 비교를 해보면은 그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있고 좀 더 큰 별들이 있고 무거운 별들 이런 걸 뭐 이제 스펙트럴 타입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서 별의 크기와 이제 밝기에 관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별이 크면 커질수록 밝기가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믿기는 해요. 머리가 크면 커질수록 나는 별이다. 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별이 더 빨리 근데 죽지 그거는 않나요? 빨리 죽는 거는 에너지를 빨리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뇌도 에너지를 엄청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별과 뇌의 비유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약간 멀리 떨어지는 너무 것 많이 같아요. 갔나? 네,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뇌의 크기가 커지면 지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크다고 그 안에가 뇌로 꽉 찬 건 아니에요. 머리 크기와 뇌 크기, 지능 요 상관관계는 사실 제대로 봤을 때 그 성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뇌가 크면은 지능이 높아질 수는 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 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이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encephalization quotient, 그러니까 EQ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감정 지능이 아니라 뇌 안에 얼마만큼 꽉 차가지고 뉴런, 신경세포들이 차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크기만으로 보면은 코끼리의 뇌가 당연히 인간보다 크죠. 고래 뇌도 인간보다 크죠. 그렇죠. 훨씬 크죠. 그렇지만 그 안에가 이제 비율적으로 얼마만큼 꽉 신경세포가 차 있는가를 보면은 인간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세포가 꽉 차 있는 그 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재밌는 거는 한 2만 년 전쯤 보면은 진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 전까지 뇌 용적이 한 1,500cc 정도 되다가 1,300cc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된 거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건 뭐로 설명하냐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그 시기가 그렇죠. 필요 없는 거 버렸는데 뭐냐면 야 쓰나미가 오는지 아닌지 모두가 미어캣처럼 이렇게 막 와가지고 다 보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뇌에 있는 거를 내가 굳이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 사회화가 되면서 뭐 요리 잘하는 애는 그걸 공부하면 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사냥을 잘하는 애는 그걸 하면 되고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한 사람의 개인의 뇌가 모든 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회가 생겨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진화의 가속과 맞물려서 뇌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다 가질 수 있게 됐다. 뇌의 영역 일부를 아웃소싱한 거네요. 아웃소싱한 거죠. 예.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까 비교했던 거는 좀 많이 가기는 했었네요. 별과 비교했던 거는. 예전 영화인데요. 이 루시라는 영화를 보면 원래 인간은 약 한 10% 정도만 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주인공 루시는 약물이 그 몸에 흡수가 되면서 뇌 사용량이 높아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이 평생 동안 10% 정도만 사용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가장 잘못 알려진 뇌과학 미신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OECD에서 뇌와 관련돼서 잘못 알려진 미신 5가지를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서는 이거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우리는 뇌의 10%만 뇌의 10%만 사용한다 일 겁니다. 자, 일단 몇 가지로 이걸 반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뇌를 100%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의 모든 부위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다 활성화가 돼야 100%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 하나로 놓거나 아니면 톨게이트 하나를 놓고 통행량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 위에 차가 있는 곳만 도로를 사용하고 있나요? 뭐 서울에서 강릉 찍고 부산 가거나 서울에서 목포 찍고 부산 가는 것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100%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요. 100%가 뭐다라는 걸 정의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0%라고 하는 건 100%가 정의가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렇죠. 10%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정의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는 아까 별의 비유가 어느 정도 맞는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뇌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 굳이 10%만 쓴다면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 뇌가
이렇게 어차피 많이 쓰지 않는 영역을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면서 남겨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네. 보게 되면 사실 굳이 뇌의 10%밖에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만약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뇌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뇌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순간 전체가 다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만 쭉 시간을 놓고 보면은 뇌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뇌의 뭐 몇 %만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양설이다. 잘못 알려지고 영화나 아니면 여러 어떤 썰들을 통해서 잘못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는 뇌를 거의 다 쓰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능성이 보이지만 게으른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5%밖에 쓰고 있지 않다. 10%밖에 쓰고 있잖아. 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 에너지로 부어 넣으려고 사실은 많이 그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뇌를 덜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굳이 막 엄청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뇌를 많이 쓰는 것보다 이제 수학 공식을 빨리 푸는 애들은 제일 짧게 빨리 풀어버리고 놀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뇌를 잘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뇌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야, 저는 제가 네. 뇌를 정말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참길 잘했네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풀 때 더 힘들게 풀었던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걸 다 비워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커피 마시면 우리가 뭔가 뇌가 더 잘 쓰는 느낌이 들잖아요. 각성 효과 같이.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뭔가 뇌에 더 많은 혈류가 가고 뇌에 에너지 공급이 된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건 느낌이고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나는 뇌를 오히려 덜 쓰는 상태인데 잘 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 전체를 100%를 다 쓰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100%를 우리가 다 쓰고 있긴 한데 매 순간 뭐 똑같이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뇌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뇌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리합니다. 뇌도 우리 몸의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혈액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야지만 뇌도 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뇌를 잘 쓰는 게 아니고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이 몸의 대사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네, 좋은 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네. 네. 그래야 이제 뇌를 잘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리가 성장하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손발이 자라듯이 뇌도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태교 과정에서 뭐 태교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뭐 여러 설들이 있는데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되고 좋은 이야기, 뭐 좋은 곳만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태아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사실 논란이 많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조심스러워지냐면은 상술이 들어가고 광고가 들어간 영역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져요. 태교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잖아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음악을 들어야 된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효과가 있다라는 게 검증되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무엇이 있기는 하냐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역시도 세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태아도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외부에 들리는 소리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피엘세 달이라고 2015년, 2016년인가에 나온 연구 중에 흥미로운 게 중국에서 중국인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뇌를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중국어를 들려주고 측정을 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연구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프랑스어를 듣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생김새만 중국인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중국인 엄마의 뱃속에 있었고. 자, 이들을 대상으로 다른 어떤 그룹이랑 비교를 했냐면 중국어, 프랑스어를 다 할 줄 아는 2개 국어. 그리고 중국어만 할 줄 알거나 프랑스어만 할 줄 아는 1개 국어지만 뭐 어쨌든 이 각각의 언어만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 중국어를 들었다는 기억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입양된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중국어를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뇌 활성화 패턴이 중국어랑 프랑스어를 다 알아듣는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의 뇌가 중국어를 들을 때 패턴과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못하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중국어를 들었었다는 기억조차 없는데도 그건 뭘 보여주냐 하면은 뇌 자체는 뱃속에 있는 동안에 중국인 어머니가 하고 있는 모든 소리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흔적이 뇌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이러한 그 언어를 들었던 기억 자체가 본인은 전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어를 할 줄도 모르지만 중국어랑 프랑스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의 뇌처럼 이 소리에도 반응은 보였다. 사실 흥미롭네요. 저는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해봤잖아요. 큰애를 가졌을 때 박사과정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뜨고 있으면 수업이 재밌어서 이제 제 수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얘가 얌전히 있어요. 교수님이 이제 막 지루한 얘기를 하셔. 그럼 애가 뱃속에서 그 반응을 하게 이게 보일 정도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얘가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내 몸의 상태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뭔가 하고 있으면 애도 편안한 거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불편하니까 얘도 같이 불편해요. 태교가 중요하다는 거는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어떤 상황이 세상이 편하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좀 했었어요. 특정 네. 신호에 대해서 이때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인 네. 거죠. 해석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엄마가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경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는 의식적으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비슷한 종류의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네, 긴장을 반응. 하게 되는 거죠. 경험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더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근데 없네요. 심지어 이런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태어나기도 전부터 경험하는 것들은 있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무엇이 좋고 나쁘고 어떠한 것들이 남는가라고 하는 거를 어떤 법칙처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앞서서 프랑스로 입양된 중국 아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또 엘리트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영어를 혹시 언제 처음 우리 미국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두 분께서 한국에서는 영어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배울 때 의무교육. 의무교육 배울 때 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도 따로 시작한 적은 없었고 의무교육 시작할 때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요즘에 한글도 안 뗀 아이들이 영어부터 먼저 배우고 이런 세대니까.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원래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운다라고 빨리 흡수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한창 배울 때 영어도 같이 뭔가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태어나자마자 한 11개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1살 되기까지의 아이의 뇌가 어떤 변화를 겪냐면 일본의 아이들은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소리에 민감해져가지고 그 소리의 전문가가 되고 영어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민감해져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때까지는 모든 소리를 구분 없이 다 들어요. 이 중에 뭐가 의미가 있나, 한국어건 영어건. 그러다 이제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어떤 소리들이 있으면은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차이점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게 뭘로 연구가 됐냐면 LR 발음의 차이. 예를 들어서 rice, 뭐 이란 얘기고 rice 이런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LR 구분이 되게 중요해요. flies, fries. 일본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후라이. 이렇게 그냥 그 차이가 없죠. 맞아요. 그 R 발음의 차이도 없고 FP 차이도 없고. 차이도 없죠. 11개월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 소리의 차이를 구분을 못 해요. 왜냐면 그런 소리가 자신의 언어에는 없으니까 LR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들려줘도 일본어만 듣고 자란 아이는 다 똑같이 들리는데 아마 우리도 경험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아니 이 발음이 차이가 난다고. 특히 뭐 프랑스어처럼 잘 안 쓰는 단어 하면은 뭐 이게 뭐 이게 무슨 발음이야? 나는 그 차이가 들리지 않아. 막 되게 어려워했는데 실제로 뇌가 그 시기에 이미 자신의 언어의 전문가가 되면서 특정 소리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게 돼요. 자기 언어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만약 2개 국어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럼 이 아이는 적어도 그 차이는 둘 다 잘 듣는 그러한 경험을 했으니까 영어에도 반응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에도 반응하고 한국어에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를 언어처럼 이해하는 시기는 그 다음에 오는데 그때는 이제 언어를 표정이나 제스처나 성조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학습하면서 이제 학습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2개 국어를 배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단어의 개수를 뭐 100개, 500개, 1000개 이렇게 익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처음부터 모든 단어를 더블로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가르친다. 그러면은 한 가지 언어를 하는 아이에 비해서 이 단어 습득력이나 어떤 읽고 뭐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더 느려요. 이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의 숫자가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영어 단어도 기억하고 한국어 단어도 기억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늦겠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 갈 정도가 된다. 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이 뭐 세 번째 언어를 배우거나 네 번째 언어를 배울 때 장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한 가지 언어만 배웠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우는 경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더 느리다가 나중에는 그 2개 국어를 하거나 3개 국어를 하는 경험 자체가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2개 국어를 자라나서 우리 첫째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 박사과정할 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 유치원에 갔어요. 집에서는 한국말, 유치원에서는 독일말. 저도 똑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집에서는 한국말, 뭐 밖에서는 독일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중에 선택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언어까지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서 3개 국어를 시켰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억을 하면서 제 아내가 지금도 저한테 화를 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 게 분명히 언어를 잘할 수 있는데 2개 국어까지 잘하다가 3개 국어까지 들어오니까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게 뭐 빵 줘 이러는데 뭐 브레드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빵이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손짓으로만 말하니까 그 장면 한 번 보고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고 아이 교육에 남들 하는 만큼만 다 시키면서 가자라고 경험이 있었고 저도 조금 미안했던 거긴 해요. 2개 국어를 다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3개 국어까지 주면서 아이가 약간 과부하가 걸렸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2개 국어까지는 뭐 조기 교육이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3개 국어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근데 된다. 또 아이에 따라서는 잘하는 네. 집도 있어요. 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는 파키스탄 쪽, 아빠는 라틴계, 그리고 영어랑 그 독일어까지 다 했는데 이 집 아이는 파키스탄에 쓰는 우르두랑 그 다음에 스페인어랑 영어랑 독일어 4개 국어를 또 다 배워서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에 따라서는 하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에게 이 교육 방식이 맞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뭐 아주 어린 시절 기억들은 뭐 잊혀지죠. 뭐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많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기억들은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네. 예쁘게 채색되기도 하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한두 살 때 기억들은 그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는 한 7, 8살 정도 된다면 불과 몇 년 전인데도 잘 기억을 못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TV에서만 본 적이 있는데 4살인가 5살인가인데 엄마 뱃속에서 수영 씻는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유년기의 기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4살, 5살 정도까지 기억을 많이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2살, 3살까지도 기억을 한다는 케이스들이 있긴 해요. 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수영한다는 기억을 가진 경우는 그냥 상상이겠죠. 아마 어떻게 형성된 기억일 거냐 하면은 그러한 과학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그 기억이 나의 기억으로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공 비행을 하면서 폭격을 하던 특정 비행기의 기억을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었던 많은 그 유태인 생존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그 비행기를 묘사를 하고 내가 저 비행기가 폭격할 때 막 뛰어가지고 바닥에 엎드리고 그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였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비행기 기종이 저공 비행을 할 수 없는 종류의 비행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만들어낸 그 기억.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가를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묘사하는 영화에 나오는 저공 비행을 하면서 폭격하는 비행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던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밝혀냈냐면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종류의 기억이나 무언가를 보면 다시 꺼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꺼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저장을 할 때 오리지널 기억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꺼냈던 순간의 기억들이 같이 섞여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폭격의 기억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내가 폭격을 당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떠올랐을 거고 그 영화에 나오는 비행기와 그 기억이 합쳐진 형태로 다시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기억의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뭐 어떠한 과학 방송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이런 거 경험한다라는 기억이 자신의 기억인 것처럼 기억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도 보면 어렸을 때 기억들 중에 많은 기억들은 사진첩이나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해줬던 이야기들하고 섞여서 기억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내가 하는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는 거짓말을 사실대로 믿는 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또 약간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래서 내가 소망하거나 원하는 어떤 욕망의 투사를 통해서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망상에 가까운 거라서. 망상. 네, 이거는 방금 발언은 네네. 약간 좀 순수했던 나 기억나 이런 아이들을 되게 거짓말쟁이로 망상으로 그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 비슷한 것 중에 왜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 간 적 있으니까 그래서 얘라고 대답한 사람한테 벅스번이랑 놀았던 기억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디즈니랜드 벅스번이가 없다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벅스번이 어렸을 때 본 기억과 놀았던 기억을 더해서 합쳐져는 거죠. 저희가 네. 거기서 같이 놀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네. 보게 되면은 우리가 특정 나이 이전까지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가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언어 능력이 형성되던 시기까지다라고 보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흥미롭네요, 그것도.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했다라는 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시기에는 그것 자체가 이러한 언어적 개념으로 저장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1살, 2살 때는 사실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지 못했던 상태잖아요. 세상을 언어 없이 경험하는. 반면에 4살, 5살 때는 뭐 이건 빵이야, 맛있어, 좋았어, 나빴어 이런 어떤 개념들이 언어적으로도 그 존재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언어하고 기억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네요. 자, 우리가 영유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춘기로 넘어가면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중학생들의 사고방식은 저도 중2를 거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중2를 거쳤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벌써부터 지금 우리 저 작가님은 아이들이 표정부터 지금 어두 제 어두우시잖아요. 큰애 중3이거든요. 아. 작년에 중2병을 엄청 네, 알았죠. 네. 뇌가 그때 당시에만 살짝 좀 어떻게 이상해지는 걸까요? 본인은 중2 때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무난하게 보냈어요. 그래요. 네. 본인만 그런 생각할 것 저는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는데 또 저희 부모님은 또 여기 나오시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또 중2병 때 중1병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나오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2병이 나왔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간 중2병이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막 그러다가 이제 좀 큰 사고도 조금 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중2병이라는 말이 싫어요. 이 방송을 보는 중2들은 얼마나 싫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이제 사춘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그 시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호르몬의 변화 아닌가요? 네, 호르몬의 변화고요. 사실 사춘기 때 어떤 게 일어나냐면 생식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남성으로 여성으로 2차 성징이 오지 않다가 그 시기 이후에는 어떤 성적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이 변화 자체가 사실 뇌의 변화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호르몬의 분비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이 있는 게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고요.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와 시상의 영향을 받는데 이게 뇌의 어떤 부위들이냐면은 뇌 안에서 내분비계, 호르몬 어떠한 것들이 분비가 되는지 그리고 몸의 어떤 생체 시스템을 조절하는 쪽 이것도 역시 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시기에 뇌 전체가 이제 총체적으로 이 와이어링,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결들이 다 엎어지고 바뀌는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오스.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다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게 사춘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은혜 작가님은 사실 이런 원리나 과정들을 다 아실 거잖아요. 전공이시니까.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아이들의 어떤 사춘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좀 대변해 주신다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들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사건이 돼서 드러날 때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어도 대처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체적인 그 상태랑 그 전체적인 이론적 바탕이랑 세부적인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세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 자체를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두 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론으로 아는 거랑 현실이 항상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 무난하게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좀 돌이켜 봤을 때 저도 부모님을 좀 힘들게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되게 예민하고 감성적으로 그 시기를 보내서 저희 엄마가 저를 잡고 한번 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구나. 진심으로 뭔가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춘기를 겪는 부모의 뇌 상태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최악의 컨비네이션은 갱년기. 네, 사춘기와 갱년기 갱년기가 만날 때죠. 저의 경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둘 다 재건축 이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청소년의 뇌만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호르몬이 한번 또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갱년기가 오게 되면 뇌가 또 다른 모드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럼 이 시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둘 다 자기 통제 능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호르몬만을 놓고 보고 말하면요. 여성의 경우가 갱년기 근처가 되면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인데 사실 남성 여성이 둘 다 남성 여성 호르몬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춘기 시기에 남자아이들은 그 전까지 말을 잘 듣다가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면서 공격성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오래된 부부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분이 더 센 이유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성이나 주도성이 더 강한 레벨인데 이 변화가 이제 사춘기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에 둘 다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죠. 네, 전쟁이죠.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온화하시기로 유명하세요. 근데 딸의 사춘기와 아내의 갱년기를 함께 겪으셨어요. 그 온화한 성격이 아빠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겠다. 어떻게 좀 환경 탓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생존 드네요. 본능이 네, 생존 있었나 보다. 본능으로 훈련이 잘 되신 거네요. 가만히 있어야겠다. 다 받아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를 겪는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 원인을 조금 이해하면 이들이 겪고 있는 걸 조금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꼭 화를 내는 것보다 야 니네들 참 힘들겠구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조금 더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윗집에서 누가 뛰고 있는지 그 아이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면 훨씬 맞아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강도가 낮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춘기 아이의 심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부드럽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심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결론은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운 게 사춘기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진화론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찢고 깨고 나가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만의 세상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한 과정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입김도 워낙 세고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아이를 놔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큰데 조금 이 시기를 쉽게 넘길 수 있는 방법들 중에는 아까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보다도 의지할 수 있는 또래 집단 중에 이 시기를 좀 일찍 겪은 형제나 남매 또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이미 지나간 조금 더 성숙한 또래 집단 중에 좋은 관계가 있으면 이게 조금 더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대가족이니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역할을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형, 뭐 누나, 그렇죠. 사촌들이라든지. 뭐 오빠, 사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끌어줄 수 있고 그렇구나라고 하면 공감을 받으면서 그러한 게 이제 크게 부딪히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러한 어떤 사회적 관계 형성이 안전한 왜냐면 그 시기엔 또 위험한 아이들을 만나면 더더욱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사실 저도 요즘 조금 느끼는 게 저희 큰애가 이제 딱 사춘기 들어서서 이제 중3이니까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놓잖아요. 놓으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 이제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있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그 첫째다 보니까 얘가 좀 안쓰러웠어요. 동생 난 너무 치인다 그래서 걔한테만 따로 뭔가를 이제 막 해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저도 지치고 힘드니까
동생들에 대한 케어를 걔한테 어느 정도 넘겼어요. 공부를 너도 좀 네가 좀 봐주고 동생 공부를 그다음에 엄마 일하니까 나갔을 때 동생 뭐 밥도 좀 챙겨주고 하는 걸 던졌는데 오히려 애가 되게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 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느껴지는 거죠. 꼬맹이 동생들 있고 엄마 아빠 밖에 일하러 나갔고 자기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니까 챙기면서 오히려 애가 좀 안정적이 됐어요.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경계가 좀 생기니까 조금 더 애가 좀 안정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율성도 주고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을 낮춰주는 이제 방법들이 몇 개가 또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또 테라피가 있냐면 학교에서 유난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bull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해 청소년들이 이제 문제 케이스인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냐면은 이들이 이제 그 시기를 겪으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과하게 분비되고 있는데 그때 오히려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해할 수가 없이 너무나 그 어린 막 동생들, 갓난 아이들을 돌보게 하면은 그 돌봄의 과정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내려가요. 이게 약간 진화론적인 건데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케어해줘야 되는 역할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말한 것처럼 어떤 리더의 역할도 가져가게 되고 내 스스로가 주도권도 가져가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공격성이 줄어들게 되는 성향들이 있고 애는 사실 공격성은 아니었고 이렇게 자기 안으로 침잠해서 모든 사람들과 벽을 쌓았었거든요. 근데 동생들과 관계를 자꾸 시키니까 동생들이 알아서 조련을 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의 그 질풍노도식의 뇌를 정말 잠시 그 잠재로 숨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뭐 발견이 된다면 이게 노벨 그 의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 같다는 평화상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의 마음의 안정을 주는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많았던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이 뇌의 이야기가 정말 해도 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밤새야 돼요, 진짜. 네, 우리 몸의 다른 기관에 비해서 뇌의 연구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넘게 이제 시작됐던 프로젝트가 유럽에서는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미국에서도 브레인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뇌의 모든 연결들을 우리가 다 매핑해서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고하고 학습하는지를 뭐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고 다른 존재에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 뇌의 모든 지도를 우리가 다 해독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최근에 핫하게 이 뇌 연구가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심지어 일론 머스크처럼 그 손을 대는 분야마다 머스크 효과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뜨는 그러한 영역에서조차도 뇌과학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대한 꿈을 가지고 2016년도에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뇌와 기계를,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는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과 인공지능, 미래기술 이쪽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럼 아바타에서 나오는 장면들처럼 이렇게 진짜 눈을 감고 상상하는 장면들을 그 안에서 다 행동에 옮기잖아요. 네. 이런 장면도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실험되고 있어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실험되고 있어서 이제 와우. 그 미국 국방성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내가 다른 로봇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조종하는 로봇이 마치 내 몸처럼 조종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한 번도 로봇 팔을 조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뇌와 그 전선을 통해 가지고 로봇 팔하고 연결했을 때 로봇 팔을 움직여서 컵을 잡고 전신 마비 환자인데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서 이 빨대로 마시는 이 퍼포먼스가 벌써 한 7년 전에 아,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서 네, 유명해졌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연구가 나왔어요. 전선이 뇌로 들어가지 않고 무선 와이파이로 그냥 뇌에다 칩을 넣으면은 와우. 무선으로 로봇팔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약간 뉴럴링크 그 느낌이긴 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 영역까지도 왔고 또 이 생각과 생각을 연결한다고 그래서 일본에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의 뇌를 미국에 누워 있는 사람의 뇌랑 인터넷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만
그 특정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연결했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의 뇌가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뇌와 뇌를 연결하는 거의 뭐 텔레파시에 가까운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실험이 되고 있고 영화에 나오던 것 같은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꼭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아마 이 채널을 처음 이제 돌리시고 이 질문을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똑똑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어야 돼요. 네. 지금 필기할 준비가 되어 콩이 있어요. 좋다고 하는데 콩. 그러니까요. 네. 똑똑한 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또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긴 하거든요. 미 항공우주국에서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더 잘 알 주제라고는 할 수 있지만 2대의 탐사선을 쏘아 올려보냈죠. 네. 하나의 이름이 Curiosity, 궁금증, 호기심이고요. 다른 한 대의 이름이 Perseverance, 끈기. 맞아요. 그래서 똑똑한 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궁금증과 끈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참고로 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 똑똑한 사람들만 다니는 미국 아이비리그 학교를 다녔는데 늘 학점도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더 똑똑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떨어지나 보다. 나도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을까라고 늘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를 해냈고 본인이 원하던 꿈을 이뤘고 똑똑해졌어요. 근데 그 비결이 자신이 쏘아올린 두 탐사선의 이름으로 본인이 표현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궁금증과 끈기다.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끈기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뇌가 갑자기 빵 천재가 되거나 똑똑해지는 케이스는 없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가 한 얘기인데 one step at a time. 하루에 한 걸음.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매일 1km를 뛴다. 내가 매일 한 문장을 쓴다. 이 한 문장씩 쌓이는 거, 1km씩 운동하는 거, 이것들이 쌓여서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궁금증과 끈기 두 가지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연결들을 많이 만들어요. 아,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게 뇌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를 더 똑똑한 뇌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뭔가 알겠습니다. 비법을 얻은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뭐 열심히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듣고 그 방향으로 무언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뇌가 똑똑해진다고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팁을 드리자면 저는 아이한테 잘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이가 뭔가 질문을 하려면 아이의 머릿속에 약간 느낌표가 딱 찍히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이거 달라졌네? 이거 변했네?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애가 라는 말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게 호기심으로 이어지거든요. 호기심이 그냥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네? 혹은 여기서 뭔가 변한 걸 한번 찾아볼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아이가 거기서 질문거리를 찾아내더라고요. 아, 오늘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뇌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게 될 줄 몰랐고 얘기 듣다 보니까 이 한 시간이 좀 모자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 얘기해야 될 거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제가 늘 뭐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그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 직접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또 알바생이 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선 박사님께서 뭐 그 유학 시절에 음악을 들으면서 좀 힘든 시간을 많이 좀 위로를 받으셨다는 네,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행복의 주문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끊임없이 좀 행복의 주문을 좀 우리 걸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뭐 특별한 뭐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음악은 뇌에 무조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좋은 통해서 우리는 연결이 됩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네. 작곡을 한 사람의 뇌와도 연결이 되고 감정들을 느끼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커피 한잔 해요. 네, 다음에 네. 또 불러주세요. 네.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